입니다.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 금지 행위 중에서 제재 규정이 다른 것 했는데 암기 프린터 11번에 있고요. 금지 행위 시험에 반드시 출제됩니다. 한 문제에서 세 문제 출제됩니다. 매무수거 관직상투 이렇게 암기를 했는데 암기 프린터 11번에 매무수거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관직상투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 그래서 1번이 답입니다. 매매를 업으로 하면 1년에 1,000만 원, 나머지 3년에 3,000만 원입니다. 2번, 의뢰인하고 직접 거래인데 이때 의뢰인은 의뢰인 본인뿐만 아니라 의뢰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나 업무를 위임받은 수임인도 포함된다. 그리고 개업공개사 등과 직접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실장하고 거래하는 것도 안 되죠. 소속공개사나 보조원도 개업공개사 등이기 때문에. 그러나 개업공개사의 배우자나 개업공개사의 애인하고 거래해도 그건 직접 거래 아니죠. 개업공개사 등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3번은 전매 제한기간 내에 분양권 전매 알선하는 행위. 이거는 미등기 전매 등 투기조장 이런 게 해당됩니다. 투기조장에 해당됩니다. 7호 3년에 3,000만 원. 그 다음에 5번에 관계법령에서 양도 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임대 등과 관련 있는 정서 등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 주택법에 이 관련 관계법령이면 주택법에 주로 나와 있죠. 주택 상한사채, 딱지, 물딱지, 조개딱지 이런 거, 철거민 정서 이런 거, 청약 통장 이런 게 해당됩니다. 3년에 3,000만 원이고요. 5번 직접거래가 아니고 쌍방대리, 직접거래 쌍방대리. 쌍방대리 3년에 3,000만 원인데요. 일방대리는 금지행위 아니죠. 쌍방대리 3년에 3,000만 원. 매무수거 관직상투 시험에 반드시 출제된다. 답 1번입니다. 이게 참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지금 남은 시점에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정답은 없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공부 방법은 내한테 맞는 건 내가 하는 거지 상대방은 알 수가 없거든요. 자기주도형 학습을 해야 돼. 그래서 나한테 맞는 방식을 스스로 찾아가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시험 한 달 전에 1999년도 10회 시험을 볼 때 한 달 전에 17.5점 나오더라고요. 공법이.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 40문제를 뭐가 틀리는지 일일이 그전에 그때는 법전도 틀렸어요. 법전을 따로 팔았어요. 부동산 이 중개사 법전을. 근데 지금은 법전을 시중에 팔지 않죠. 왜냐하면 휴대폰으로 다 검색이 가능하니까 굳이 뭐 팔아도 살 사람도 없어요. 그 휴대폰 가지고 지금 실시간으로 다 검색되니까 그 법조문을 일일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저는 그때는 무식하게 공부를 했는데 지금은 법조문 몰라도 그게 PC 버전에는 화면 검색이라고 있어요. 오른쪽 위에. 그러면 화면 검색에다가 그 키워드를 찾고자 하는 단어를 치면 그 단어가 있는 법조문이 다 떠요. 민법 같으면 1118조인가 있는데 그 조문글 일일이 다 몇 조인지 1000개를 막 다 뒤지기가 힘들잖아요. 몇 조인지 모르면. 그럼 그 뭐 법률행위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치면 법률행위 관련된 조문이 뭐 103조 이런 게 뜰 거예요. 법률행위라는 단어가 나오는 법조문이. 그렇게 찾으면 쉽고요. 휴대폰도 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어플에서 왼쪽 맨 밑에 보면 돋보기 표시가 돼 있어요. 그 키워드 검색하는 게. 거기에 단어를 치면 뭐 자연장 이런 거 치면 자연 이렇게 치면 자연이라는 말 들어가는 게 다 나온다고. 예를 들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그런 식으로 하면 찾기가 쉬워요. 시간 그렇게 오래 안 걸려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 17.5점에 7문제 맞췄는데 그 40문제 다 풀어보니까 전부 다 모르는 문제니까 거의 하루 종일 걸리더라고 처음에는. 그래도 한 10회분 풀어보니까 막판 되니까 이제 시간이 별로 안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시험에서는 100점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2차 과목은 단순히 암기니까 지금 해도 충분합니다. 1차는 사실 단순히 암기가 아니기 때문에 좀 생각을 하면서 암기를 해야 되죠. 민법 같은 것도 생각하면서 암기는 해야 됩니다. 일정 부분. 민법이나 학계로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2차 과목은 지금 해도 충분합니다. 암기만 계속 틀린 거 왜 틀리는지 비교해서 확인해보고 이렇게 하면 돼요. 뭐 요약집만 읽었을 때 모르면 문제에서 역으로 찾아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방법은 어쨌든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이 방법이 좋다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강요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왼손으로 계속 밥 먹었는데 이때까지 밥은 무조건 오른손으로 먹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 그거는 진리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던 대로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방법으로 하시면 되고요.
모의고사 점수는 대체로 잘 안 나오게 일부러 출제를 합니다. 사실 기출문제는 잘 나오는데 왜 모의고사만 보면 점수가 안 나오냐, 동형 이런 것만 보면, 이런 말씀 하시는 분이 있는데, 예, 기출은 이때까지 계속 말을 했기 때문에, 기출제가 됐기 때문에 강조를 해서 그렇고, 실제 시험장에 가면은 기출문제 패턴으로 나와도 훨씬 더 어렵게 느낌이 와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모의고사 같은 거는 그래도 좀 똑같은 문제도 있고 그렇지만 실제 시험 가면 똑같은 문제 하나도 없거든요. 그럼 훨씬 더 어려운 느낌이 오기 때문에 연습은 조금 어렵게 해야 돼요. 모의고사나 앞으로 뭐 백선 이런 걸 연습은 하셔야 돼요. 정 도저히 모르는 파트가 있으면 그 부분은 뭐 기출문제 위주로 볼 수밖에 없겠죠. 뭐 예를 들면 학교론 계산하는 거 이거 전혀 모르는데 기출문제 그걸 막 복잡한 거 풀어볼 필요는 없겠죠. 그런 거는 모르면 뭐 기출문제 나왔던 수준만 보시는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실제 시험도 한 80% 이상은 기출문제 패턴은 유지는 합니다. 그렇지만 연습은 조금 다양하게 해야만 그 기출문제를 잘 소화할 수 있어요. 13번에 1번이고 14번은 역시 1번입니다. 14번 1번. 그리고 기출문제를 분석해보면 이게 대체로 1번 8개, 2번 8개 이렇게 대체로 그렇습니다. 하나는 7개면 보통 9개, 이까지는 좀 변수가 있을 수 있어요. 3번이 9개면 뭐 1번이 7개 이 정도는 있지만 완전히 차이 나게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그게 공시세법은 그게 정확하게 잘 안 지켜지더라고,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왜냐면 공시세법은 출제한 사람이 각각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40문제, 합해서 40문제니까. 등기법 출제하는 사람 다르고 지적법 출제하는 사람 다르고 세법 출제하는 사람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딱 분포도를 맞추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뭐 1번 8개, 2번 8개 이게 다른 과목은 대체로 맞고요. 그러니까 이제 찍을 때는 나를 믿는 수밖에 없죠. 나를 믿어야 되니까 보니까 3번이 최고 많이 나와 있어. 한 10개를 내가 3번 찍어놨어. 근데 또 빈칸 찍을 때 3번을 찍으면 안 되겠죠. 내가 가급적이면 안 해놓은 거 숫자가 적게 나온 걸 가급적이면 찍는 게 낫다고요. 모르는 문제가 너무 많으면 혹시나. 그 모르는 문제 너무 많으면 합격하기 쉽지는 않아요. 문제를 딱 받아보면 아 이거 이 정도면 되겠다 느낌이 와요. 문제 받아보면. 어쨌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지금 인터넷 같은 데 보면 이제 결국 2차 포기했습니다 이런 거 많이 올라와요. 그걸 일부러 포기하라고 물귀신 작전 쓰는 거예요. 같이 죽자고. 학원도 다 합격하면은 학원 내년에 어떻게 먹고 사냐고요. 하고 또 이게 원래 경제는 돌아야 되거든. 돈은 돌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100% 합격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출판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책도 그래서 일부러 법도 해마다 바꿔주잖아요. 책도 새로 바뀐 거 만들 수 있도록 서로가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러니까 거기에 포기하면 얼마나 억울해요. 이때까지 해왔는데 한 40일도 안 남은 걸 지금 30일 정도 한 달을 못 참아가지고 포기하면 떨어지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보시라고. 최종 응시하는 인원이 한 7만 5천 명 정도 됩니다. 통계를 보면 지금 4만 명 가까이 원서 접수했다고 하지만 작년 재작년 모두 2차까지 응시한 사람은 7만 6천 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중에서 32% 정도 합격합니다. 작년 재작년 통계를 보면. 그럼 3명 중에 1명은 합격했다는 이야기가 한 2만 2천 명 정도 합격했으니까 7만 명 정도 시험 봐가지고. 포기하려면 혼자 포기하고 저한테 무릎으로 포기해도 되겠습니까? 물으러 오지 말라고요. 그럼 저도 그럼 포기하려면 그냥 아예 자살해 버리세요. 그냥 어차피 그 살기 싫으면 이렇게 말해요. 그럼 저도 그렇게 말하면 또 충격받아가지고 재수 없어가지고 내 강의는 이제 다음 주부터 안 듣겠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결론은 포기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위에서도 자꾸 묻잖아요. 지금 너 1차 몇 점 나오냐? 나 뭐 1차 점수 왜 관심 가지냐고. 그 말 1차를 묻는 사람 뭐예요? 너 1차도 안 나온 게 2차 왜 하고 있냐? 빨리 포기하고 1차나 해놔. 이걸 유도하는 거잖아요. 그런 물귀신들에 끌려가지 말라고요. 자, 14번은 답이 1번입니다. 우리 표시 광고, 중개상물 광고할 때 중개상물 소재지, 무슨 아파트 몇 번지, 몇 동, 몇 호다 이렇게 해놓으면 직접 찾아가서 계약해버리고 중개사무소에 중개보수주가 안 올 가능성 많죠? 그래서 우리 광고 낸 거 보면 뭐라고 내냐면 우리 중개사무소 같은 데 이게 붙여놨잖아요. 유리창에 뒤에 붙여놓은 거 보면 금매, 올수리, 적시입주 가능, 로얄청 이런 것만 적어놨어요. 뜬구름 잡는 식으로 몇 동, 몇 호 이런 거 안 적어놨잖아요. 광고할 때 몇 동, 몇 호 이거까지 번지수까지 광고할 의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외에 나머지 사무소 명칭, 사무소 소재지, 사무소 연락처, 대표자 성명은
광고할 때 표시를 해야 됩니다. 표시 광고할 때는 4가지를 표시해야 되고요. 5개 광고물, 즉 중개사무소 간판에는 성명만 표기할 의무가 있어요. 성명만. 등록번호 같은 거 표기할 의무 없어요. 없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전화번호도 다 표기해놨죠. 그래서 시험에 출제됐어요. 5개 광고물에 전화번호, 연락처를 표기하지 않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X로 출제됐다고요. 간판에 전화번호 안 적어도 돼. 5개 광고물이 간판이에요. 표시 광고물이 임대문이 이렇게 광고하는 걸 표시 광고라고 하고요. 자, 그래서 답 1번이고요. 15번 중개보조원에게도 적용되는 규정이 아닌 것은 했는데 답은 3번입니다. 암기 프린터 31번에 2번에 있습니다. 암기 프린터 31번에 1번을 보면 별표 1에 보면 개공등에 해당되는 게 뭐가 있느냐 하면은 개공등, 결격사유, 이중소속 금지, 비밀준수 의무, 금지행위, 거래사고 예방교육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공 플러스 소공에 해당되는 게 품위유지, 신의성실, 공정중개, 인장등록, 그 다음에 서명 날인. 물론 소속공개사가 당해물을 수행한 경우에 서명 및 날인을 같이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실무교육, 연수교육이 있는데 실무교육은 소속공개사나 개업공개사 되고 나서 받는 건 아니고 되기 전에 미리 받아야 되죠. 둘 다 되기 전에 미리 받아야 되는 게 같다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개업공개사에게만 해당되는 것, 암기 프린트 31번에 별표 3에 보면 개시 의무, 보존 의무, 보정 설정 의무, 계약서 작성 의무, 확인 설명할 의무,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할 의무, 고용관계 종료 신고, 고용 신고, 휴업 신고, 폐업 신고, 이전 신고, 이거 다 개업공개사의 의무입니다. 개업공개사에게만 해당되는 의무이다. 그래서 15번의 답 3번입니다. 품위유지, 신의성실, 공정중개는 개공 플러스 소공에게 해당되는 의무이다. 자, 그 다음에 16번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투기 과열지구 3억 이상 주택법상 주택인 경우에는 자금조달계획과 2번에 있는 시립주여부를 신고해야 됩니다. 3번에 다만 매수인이 국가 등인 경우에는 자금조달계획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4번에 부동산거래 신고서를 제출할 때 매수인이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자금조달 입주계획서를 신고관청에 함께 제출해야 됩니다. 다만 5번에 부동산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자 중 매수인 외의 자가 자금조달 입주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매수인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를 하려는 자에게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가 아니라 50일 이내에 자금조달 입주계획서를 제공해야 됩니다. 신고하려는 자에게 제공해야 된다고요? 신고관청에 제공하는 게 아니고. 그럼 신고하려는 자는 이걸 받아서 6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되겠죠. 현업에서는 이거 50일 동안 기다렸다가 잘못하면 제출 안 하면 개업공개사도 60일 이내 부동산거래 신고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달라고, 바로 달라고 똑똑해야 돼요. 현실적으로는. 그 부동산거래 신고 60일 이내로 돼 있지만 실제 60일까지 가는 사람 없거든요. 바로 다 신고해요. 지금 60일이 30일로 바뀌고 뭐 해제 신고 하여야 한다 이렇게 바뀌는 거는 이번 시험에는 안 나온다 했죠.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 후에 시행한다고 하니까 내년, 제가 볼 때는 한 내년 7월 1일 정도 시행할 가능성이 많아요. 내년 시험에는 나올 겁니다. 내년 시험에 공개사법도 많이 바뀐다고요. 자, 그래서 5번이 정답이고요. 17번에는 1번이 정답입니다. 전속중개계약은 체결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2번에 있는 것처럼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으면 반드시 전속중개계약서를 작성해야 되죠. 의뢰인의 요청이 있을 때만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3년 동안 보존해야 되고, 그 다음에 3번 틀렸습니다. 3개월 보존이 아니라 3년 보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정보 공개도 해야 됩니다. 7일 이내에. 다만 의뢰인이 비공개 요청한 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죠. 그래서 공개하고 안 하고의 결정은 의뢰인이 합니다. 의뢰인이 비공개 요청한 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5번도 틀렸는데요.
법정 최고 요율을 위약금으로 지불하는 게 아니라 그가 지불하여야 할 중개 보수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지불해야 됩니다. 을 개업공개사가 있고 갑 의뢰인입니다. 전속 중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법정 보수가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인데 더블로 드리겠습니다 해서 200 준다는 사람도 있고요. 약정을 이번엔 좀 단골이니까 좀 깎아주세요 해서 80만 원 약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약정을 80만 원으로 했어요. 80만 원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을이 거래 성사시키면 80만 원 받기로 돼 있었다고요. 그런데 다른 병개업공개사에게 의뢰를 하여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갑 의뢰인은 을에게 위약금을 100만 원 주는 게 아니고 80만 원만 주면 된다고요. 그가 지불하여야 할 중개 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불하면 되는 거지, 법정 최고 한도 요율을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되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5분대로 하면 100만 원 줘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약정은 80만 원 해도.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최고 요율을 위약금으로 지불하는 게 아니라 그가 지불하여야 할 보수입니다. 그 최고 요율보다 높게 200 약정했으면 이건 초과 부분 무효니까 100만 원만 주면 되겠죠, 위약금? 80만 원 약정했으면 80만 원만 위약금 주면 된다고요. 법정 보수는 100만 원이지만. 그래서 1번이 답입니다. 18번 확인설명서 1의 서식과 관련해서 옳은 것입니다. 1번 거래 예정금액 기재해야 됩니다. 거래 예정금액 확인설명서 서식에 기재도 해야 되고 확인설명도 해야 됩니다. 2번에 등기된 임차권은 등기부 기재상 권리관계에다 기재하고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에 관한 사항란에는 등기 안 된 임차권을 기재합니다. 따라서 임차권은 등기된 임차권은 기본 확인사항이고 등기 안 된 임차권은 세부 확인사항에 해당됩니다. 확인설명서 시간이 오래 걸려도 귀찮아도 이걸 문제를 보면서 틀린 걸 하나하나 기본서나 서브노트나 뭐 이런 것들 또는 법조문 법제처 그 서식도 다 시행규칙에 가면 확인할 수 있어요. 직접 찾아서 자꾸 확인해 봐야 돼. 틀린 거를 그냥 넘어가면 대충 뭐 틀린 거 그냥 넘어가면 또 틀려요. 다음에 나오면. 3번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은 등기사항증명서 얼굴을 확인해서 하는 게 아니라 소유권과 관련된 것은 갑구입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4번은 비선호시설은 1km 이내에 있는 거고요. 의뢰인에게 요구하여 확인하는 게 아니라 개업공개사가 직접 확인해야 되는 기본 확인사항입니다. 비선호시설은 1, 3의 서식에만 기재됩니다. 5번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로서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아파트의 경우는 작성하지 않는다. 맞죠?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입니다.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 확인설명서 1의 서식에 나와 있습니다. 아파트를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 5번입니다. 이게 작년 6월에 다 신설됐기 때문에 중요하다고요. 옛날엔 소하전 비상벨이었는데 단독 경보형 감지기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19번 암기 프린터 16번에 있는데 답은 1번입니다. 암기 프린터 16번 1번 예치 명의자 예치 명의자 7명입니다. 개공은 개업공개사는 신체를 보전해야 된다. 신체 보전. 개업공개사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은행, 신탁업자, 최신관서,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계약이행관리 전문회사. 개공은 신체보전. 예치명의자 7명이고요. 그 다음에 예치기관. 예치기관은 3명이죠. 금융기관,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신탁업자. 그 다음에 반환보증서 발행기관은 2명입니다. 반환보증서 발행기관은 금융기관, 보증보험회사. 그래서 금융기관은 사실상 3군데 다 해당됩니다. 은행법에 의한 은행도 금융기관으로 해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개공은 신체보전. 또 이 계약금 등에는 계약금 중도금뿐만 아니라 잔금도 포함되죠. 계약 성립될 때까지가 아니라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강행 규정이 아니고 임의 규정으로 도입됐고, 개업공개사 명의로 예치하는 경우에 개업공개사는 자신의 예치금과 계약금 등을 분리하여 관리해야 되며, 거래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예치된 계약금 등을 인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그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 제도와 관련하여 소요된 실비는 매수, 임차 의뢰인한테 받을 수 있습니다. 매도 임대 의뢰인한테 받는 게 아니고요. 우리 공인중개사법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는 매도 임대 의뢰인한테 받죠. 자, 그래서 19번에 1번입니다. 한 문제 나옵니다. 이거 에스크로우 제도와 유사한 제도입니다. 한 문제 시험에 출제됩니다. 20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최소한 5문제 이상 출제됩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거래 당사자의 주소,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를 정정 신청하려는 경우는 거래 당사자, 이 말이 틀렸습니다. 해당 당사자만 하면 됩니다. 거래 당사자라고 하면 2명 다예요. 매도인, 매수인이 거래 당사자죠. 그 중에 암기 프린트 14번에 적어놨잖아요. 맨 밑에 동그라미 1번은 단독으로 가능하다고 돼 있잖아요. 단독으로. 암기 프린트 14번 맨 밑에. 따라서 이 거래 당사자가 다 서명 또는 날인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해당 당사자만 하면 됩니다. 거래 당사자는 말이 틀렸다. 또는 개업공개사는 발급받은 신고 필증에 정정사항을 표시하고 해당 정정 부분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래서 거래 당사자라는 말이 틀렸습니다. 2번 개업공개사가 해제 등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된다. 작년에 개정됐습니다. 옛날에는 개업공개사가 해제 신고하는 경우 거래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개업공개사만 서명 또는 날인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을 통하여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을 한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 신고서를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했는데, 제출 안 해도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마찬가지 부동산 거래 신고서도 제출할 필요 없죠. 부동산 거래 계약 시스템을 통해서 계약한 경우 부동산 거래 신고서도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쉽게 말하면 전자계약입니다. 전자계약. 내년에는 이 전자계약에 관한 부동산 거래 계약 시스템에 관한 실무도 시험에 출제된다고 했습니다. 4번 해제 등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내용을 확인하고 부동산 거래 계약 해제 등 확인서를 신고인에게 즉시 발급하는 게 아니라 지체 없이 발급해야 됩니다. 지체 없이입니다. 작년에 다 지체 없이로 개정됐습니다. 5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신고관청이 보고한 신고 내용의 조사 결과를 취합하여 매월 1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되고, 전자서명법 제2조 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보고 또는 부동산 정보체계에 입력하는 것을 포함한다를 하여야 합니다. 암기 프린트 50번에 4번에 있습니다. 신고관청은 시도이사에게 며칠 이내 보고한다는 말 없습니다. 보고받은 시도이사는 매월 1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암기 프린트 50번에 4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20번에 답 5번이 되겠습니다. 21번 교육에 대해서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장관 또는 시도이사 등록관청이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부동산 거래 사고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교육일 10일 전까지 교육일 시, 교육장소 및 교육 내용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거나 교육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공고하거나 통지해야 됩니다. 나머지는 공고하는 게 없어요. 거래사고 예방교육만 공고하거나 통지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이건 의무교육이 아니니까 안 받아도 되니까. 연수교육은 꼭 받아야 되는데 안 받으면 처벌하는 건 연수교육밖에 없죠. 근데 공고만 해놓으면 그 사람들이 안 볼 수도 있잖아요. 2번 폐업 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다시 신청하려는 자는 실무교육이 면제된다. 맞습니다. 그만두고 1년 안에 취직하거나 그만두고 1년 안에 개업하려면 교육 안 받아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국토교통부 장관 등록관청 X입니다.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요. 4번 시도지사는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연수교육의 일시, 장소, 내용 등을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좀 말이 이상할 수 있는데 맞아요. 이게 맨 처음에는 실무교육 받잖아요. 받고 2년 만에 연수교육 받죠. 그 다음부터는 연수교육 받고 나서 2년마다 연수교육 또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법조문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2개월 맞습니다. 답 3번이고요. 5번 중개보조원은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다만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고용신고를 다시 하려면 직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3번이 정답입니다. 22번 갑은 A도 B군의 토지 110제곱미터를 소유한 자로서 관할 시도지사는 갑의 토지 전부가 포함된 녹지지역 일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였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A 도지사는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 토지 면적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 지금 110이네요. 녹차 T100. 녹지는 100제곱미터 초과하면 허가받아야 된댔죠. 110이니까 허가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1번 소유권, 지상권에 관한 유상계약이나 예약의 경우 허가받아야 됩니다. 대가를 받고 지상권 설정하려면 허가받아야 됩니다. 2번 토지거래 허가받으면 농지취득자익 증명 받은 것으로 보고 계약서 검인도 받은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2번도 맞고요. 3번 허가구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을이 그 허가구역에서 농업을 경영하기 위해서 갑의 토지 일부를 임의 매수하는 경우에는 허가받을 필요 없다 했는데 녹차 T100, 녹지지역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용도지역이 녹지지역이기 때문에 100제곱미터 초과하면 허가받아야 됩니다. 녹차 T100. 암기 프린트 32번에 보면은 허가받아야 되는 기준 면적 나와 있죠. 암기 프린트 32번.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4번 병이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갑의 토지 전부를 임의 매수하는 경우 해당 토지거래 허가의 신청에 대하여 B군수는 허가를 하여야 한다. 예, 주택용지로 이용하려는 경우 실수요성이 있으면 허가해야 됩니다. 5번 토지거래 허가 신청에 대해서 불허가 처분을 받은 경우 갑은 불허가 처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B군수의 해당 토지에 대하여 권리를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예, 불허가 처분을 받은 경우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매수 가격이 공시지가였죠. 앞에서 공시지가 1개월 이내입니다. 30일이 아니고 1개월입니다. 1개월. 예,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23번 공인중개사법상 의무로 명문하고 있는 것을 모두 찾으면 했는데 기억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할 의무는 없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할 의무는 없다. 다만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을 경우에는
3년간 보존해야 되고 전속 중개계약서를 사용해야 되고 7일 이내에 정보 공개해야 되는 거 이런 건 의무입니다. 예를 들면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사항을 문서로 통지해야 된다 이런 것도 의무입니다. 전속 중개계약 위반하면 전부 업무 정지인데 딱 2개 예외 있습니다. 7일 이내 정보 공개하지 않거나 의뢰인이 비공개 요청한 정보 공개한 경우에는 임의적 취소고 나머지는 다 업무 정지입니다. 니은 계약 성립됐으면 물론 계약서 작성하는 거죠. 계약 성립 안 되는데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계약 성립됐을 경우 계약서 작성해야 되고 쌍방 교부해야 될 의무 있습니다. 디귿 중개보수 영수증은 교부할 의무도 보존할 의무도 없습니다. 매수 신청 대리 보수 영수증은 교부는 해야 됩니다. 보존할 의무는 없습니다. 리얼 신의성실 공정중개 품위유지 의무 있습니다. 미음의 성관주여무 선량한 관리자의 주여무는 법에는 없습니다. 판례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상 의무는 답이 3번입니다. 성관주여무는 판례가 인정하고 있는 의무이기 때문에. 24번 틀린 것은 했는데 답은 5번이죠. 5번. 자, 1번은 소속관계사도 금지행위는 개공 등이니까 금지행위, 소속관계사도 금지행위 하면 안 되고요. 2번 품위유지 신성실 공정중개는 개공 플러스 소공이니까 맞고요. 3번은 소속관계사가 자격정지 처분을 받아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개업공개사는 2개월 이내 그 사유를 해소해야 된다. 해소 안 하면 업무정지다. 4번 소속공인중개사에게 자격정지 처분이 행하여지면 당해 소속공인중개사는 그 기간 동안 결격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자격정지 기간 동안. 5번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되었던 자가 고용관계 종료 신고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실무교육의 이수 의무가 없다. 예. 중간에 폐업을 한 기간이 1년이 넘지 않으면 교육 다시 안 받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법은 해마다 한 번씩 바뀌니까 계속 중개업을 하는 동안은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법을 잘 알고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지금 중개업을 안 하니까 뭐 913 부동산 정책 이런 거 별로 신경 안 쓰잖아요. 근데 중개업 하는 사람은 신경 쓸 수밖에 없어요. 의뢰인들이 자꾸 물으니까 모르면 중개를 하기가 어려우니까. 답 5번입니다. 그래서 25번입니다. 25번 자격취소 가장 옳은 것. 이게 다른 학원에 보니까 오답률이 엄청나게 높더라고. 이게 20%밖에 못 맞추셨던데 답이 몇 번입니까? 5번이죠? 5번이에요. 의외로 이게 답이 많이 틀렸더라고. 이게 빅데이터를 그 엑셀 가지고 오답률을 조사해 보니까 이게 높아요. 5번이 답입니다. 1번은 부정한 망보로 등록하면 등록 취소. 부정한 망보로 자격 취득하면 자격 취소. 틀렸고 2번은 자격 취소되고 없는데 또 자격 취소할 수 없죠. 자격 취소됐잖아요. 자격증이 2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취소된 사람 또 취소할 수가 없잖아요.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무등록도 등록 취소 못해요. 등록이 안 돼 있는데 어떻게 등록 취소하냐고. 예를 들면 지금 2번은 자격증 없잖아요. 없는 사람 자격 취소 못하죠. 3번 등록증 양도돼야 하면 등록 취소. 자격증 양도돼야 해야 자격 취소. 4번은 이 법에 의한 진역행위인데 저 법인지 이 법인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4번보다는 지금 문제가 뭐예요? 가장 옳은 것은 이렇게 있다면 4번도 대충 옳은데 이 법인지 저 법인지 표시가 안 돼 있으니까 5번이 확실한 정답이라고요. 자격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하거나 자격정지기간 중에 이중소속이 된 경우 자격 취소해야 되죠. 부양정의, 부양지역 뭐 이렇게 암기를 했습니다. 처음에 부양정의로 하다가 부양지역으로 바꿨는데 거짓 부정한 망보로 자격취득 양도되어 자격정지기간 중에 업무하거나 이 법에 의해서
법진역형을 받은 경우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자,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5번. 25번에는 5번. 26번. 자격정지 처분 사유 옳게 묶인 것은 암기 프린터 19번에 있습니다. 암기 프린터 19번에 보면은 자격정지 사유가 이중 거민 확인서, 구체적 기준 6개월, 3개월이 있는데 이중소속, 이중계약서, 금지행위는 구체적 기준 6개월, 인장등록 위반, 확인설명 근거자료 제시하지 않거나 확인설명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는 3개월입니다. 3개월. 구체적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에 있죠. 26번의 기억은 중개보수초과 금지행위입니다. 금지행위. 자격정지 맞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자격정지기간 중에 업무하면 이중소속되면 자격 취소죠. 업무하거나 이중소속되면 자격 취소입니다. 니은은. 디귿은 인장등록 위반하면 자격정지 맞고요. 리얼은 확인설명서, 계약서 작성, 교부, 보존할 의무는 없습니다. 의무 없다고요. 의무가 없기 때문에 처벌도 없죠. 그 다음에 미음 맨 마지막에 보면 계약서 확인설명서에 당해 업무를 하고도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는 자격정지, 구체적 기준 3개월입니다. 따라서 답 3번입니다. 이런 행정처분도 시험에 2문제 출제된다고 했습니다. 행정처분. 27번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사항이 아닌 것. 답은 2번인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 지금 오늘 쉬는 시간에 한번 조회해 보세요. 그 법제처 국가법령연구센터 보고 주택임대차보호법 14조 시행령 22조에 있어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이렇게 치보면 키워드 검색하면 나오겠죠, 당연히. 그래서 한번 검색을 해 보십시오. 2번이 답입니다. 법 14조와 시행령 22조에 있는데 맨 마지막 5번에 보면 공인중개사의 보수라고 돼 있어요. 실제 개업공개사죠. 근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만드는 사람은 공인중개사, 개업공개사 이 구분을 잘 못해가지고 그냥 공인중개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 대항력 최우선 면제 발생 시기에 관한 분쟁. 대항력은 언제 생겨요? 주민등록 조입신고하고 이사한 다음날 오전 0시에. 딱 오전 0시니까 판례에 있으니까 이거는 전입신고한 날짜만 보면 그 다음날 오전 0시니까 이거 뭐 분쟁의 여지가 없죠. 이거는 다툼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답 2번인데 법 14조와 시행령 22조에 있으니까 한번 쉬는 시간에 좀 조회를 해보시면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28번부터 하겠습니다.